자,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챕터 7, 앞으로 다룰 챕터 8, 그리고 9, 11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에 조금씩 새로운 테크닉과 분석법이 첨가되는 거라서 앞부분 내용의 학습이 충분히 선행되었다고 한다면 새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약간 이해가 어렵거나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예제 문제풀이 조금만 해보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대한 학습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잊어먹은 부분이 많이 있다면 새로 등장하는 공식들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해가 개운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 잠시 흘러가듯 얘기했던 내용 중에 쭉 늘어나는 덕타일 매터리얼이랑 돌처럼 부서지는 브리틀 매터리얼에 대해 설명하면서 덕타일 매터리얼은 휘어링 스트레스에 약하고 브리틀 매터리얼은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조물에 같은 외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덕타일 매터리얼은 쉬어링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페일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고 브리틀 매터리얼은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페일러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0도와 45도, 0도와 45도 방향의 플레인에 대해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보는 경험을 했었죠. 이 챕터 7에서는 0도부터 360도까지 자유롭게 원하는 모든 방향의 플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분석을 해볼 겁니다. 당연히 시그마와 타우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전에 45도 각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각도를 45도에 한정하지 않고 세타에 대해서 나타낼 뿐이에요. 이건 역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으로 식을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공식과 관계가 알아서 튀어나올 겁니다.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을 제가 직접 새로 다시 그려볼게요. 그리고 뒷변의 에어리어를 델타 A라고 하면 이쪽 변의 에어리어는 델타 A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쪽 변의 에어리어는 델타 A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빗변에서의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오브 세타와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오브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 노멀 스트레스와 같은 방향으로 x 프라임 축을 세우고 쉬어링 스트레스와 같은 방향으로 y 프라임 축을 세워서 계산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 첫 번째, x 프라임 축으로의 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델타 A로 묶고 플러스 시그마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x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이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식 1번이라고 마킹해 놓을게요. 두 번째로 y 프라임 축 방향의 힘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델타 A로 묶고 플러스 타우 세타 플러스 시그마 x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타우 xy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식 2번이라고 마킹해 볼게요. 자, 바로 내부의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마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타우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한 데에는 원의 방정식과 연관짓기 위해서예요. 좀 더 넓은 공간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나요? 시그마 오브 세타 식에서 이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그마 오브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오버 2의 제곱 더하기 타우 오브 세타의 제곱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오버 2 제곱 코사인 제곱 2세타 플러스 타우 xy 제곱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타우 xy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오버 2의 제곱에 사인 제곱 2세타 더하기 타우 xy 제곱 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타우 xy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이 뒷부분은 함께 소거가 되고 이 앞부분은 더해지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오버 2의 제곱으로 정리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 역시 타우 xy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축이 시그마고 세로축이 타우인 어떤 평면 위에 원의 중심이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오버 2, 0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이 값인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진 서클은 어떤 구조체의 서페이스 상에 발생하는 모든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값과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값의 순서상 조합을 나타냅니다. 이 서클을 모어 서클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활용한 계산법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단위 정사각형에 형성되고 있는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가 정리되어 있네요. 보통의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고 있는 폴스, 토크, 모멘트 등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직접 어느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형성될 것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겠죠. 모어 서클을 통해서 스트레스 분석을 하려면 먼저 가로축이 시그마이고 세로축이 타우인 평면을 그려주세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모어 서클을 이루는 모든 점들은 해당 구조체의 서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값과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값의 순서상 조합들입니다. 따라서 이 플레인에서의 스트레스 순서상과 이 플레인에서의 스트레스 순서상도 서클을 이루는 한 점의 좌표가 되겠죠. 여기는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가 플러스 50메가,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가 반시계 방향으로 40메가, 이 평면에서는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가 마이너스 10메가, 그리고 타우가 시계 방향으로 40메가입니다. 이 두 좌표를 평면 위에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텐션이 양수, 그리고 컴프레션이 음수라는 부호 컨벤션이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모어 서클을 그릴 때 쉬어링 스트레스의 부호는 어떻게 될지가 좀 의문이죠. 이 책에서는 시계 방향의 쉬어링 스트레스를 양수로 취급합니다. 반시계 방향의 쉬어링 스트레스를 음수로 취급하고요. 혹여 다른 사인 컨벤션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타우 옆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부호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점들을 표시해 볼까요? 이 평면에서의 좌표는 플러스 50메가, 마이너스 40메가이고 이 평면에서의 좌표는
마이너스 10메가 플러스 40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어 서클의 센터가 아까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 콤마 0이었었죠. 센터 C는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오버 2 콤마 0이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방금 마킹한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곳의 좌표가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평균 콤마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미 말했듯 이렇게 그려진 서클의 좌취가 해당 구조체의 설페이스에서 형성되는 모든 시그마 값과 타우 값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축에 시그마, 세로축에 타우, 타우의 경우 시계 방향이 양수 취급, 마이너스 10메가, 40메가와 50메가, 마이너스 40메가가 잘 표시되어 있고요. 센터는 20메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어 서클을 그리는 방법까지는 알겠는데 원하는 각도의 플레인에 대해 노멀 스트레스 값과 쉬어링 스트레스 값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결론만 말하면 플레인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점의 위치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좌표를 읽어주면 되고요. 플레인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는 점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좌표를 읽어주면 됩니다. 다만 점이 돌아가는 각의 크기는 실제 플레인이 돌아가는 각의 크기의 2배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식으로 공식 유도를 하면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인풋에 어떠한 형태의 식이 들어가 있는지 본다면 전부 다 2세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플레인이 세타만큼 돌아갔다면 모어 서클에서는 2세타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문제에서 프린시펄 스트레스와 프린시펄 플레인을 구하라는 요구를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두 용어 모두 쉬어링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모어 서클은 중심이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오버 2, 0입니다. 언제나 원의 중심이 타우는 0 라인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든 무조건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값이 0이 되는 플레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린시펄 스트레스는 이렇게 쉬어링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경우에서의 노멀 스트레스이고 프린시펄 플레인은 그때의 플레인입니다. 프린시펄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모어 서클을 그려준 다음에 시그마 절편의 시그마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원의 반지름이 50메가라는 것은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원의 중심의 좌표는 20메가, 0이므로 20메가에 50메가를 더한 플러스 70메가 파스칼, 20메가에서 50메가를 뺀 마이너스 30메가 파스칼 이렇게 두 개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프린시펄 플레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플레인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구하라는 의미이죠. 현재 플레인에서 프린시펄 플레인으로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이렇게 음영 처리된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탄젠트 2세타 p의 절대값이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세타 p는 26.6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린시펄 플레인은 반시계 방향으로 26.6도만큼 돌리거나 90도에서 26.6도를 뺀 63.4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존재한다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이참에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와 이때의 플레인, 그리고 이때의 노멀 스트레스도 계산해 볼까요? 자, 원의 반지름은 아까 구했듯이 50메가였죠. 곧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크기와 동일한 50메가파스칼입니다. 언제나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반지름의 길이와 동일하겠죠. 이게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모어 서클을 직접 그려보면 당연하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노멀 스트레스는 원의 중심, 즉 20메가파스칼이죠. 이제 플레인 각도를 구해볼 텐데요. 이 법선을 향해 이 현재의 플레인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아래쪽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탄젠트 2세타 s의 절대값은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세타 s는 18.4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18.4도만큼 돌리거나 90도에서 18.4도를 뺀 71.6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된다고 답하면 됩니다. 또 관련해서 연습하기 좋은 다른 문제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아까는 상대방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각도를 직접 구해주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각도에 대해서 해당 각도의 플레인에서의 스트레스를 구해보는 것을 해봅시다. 문제의 A 부분은 그냥 프린시펄 플레인과 프린시펄 스트레스를 구하라는 것이라서 방금 자세하게 풀이해 보았으므로 지금은 스킵하겠습니다. 핵심은 B인데요. 3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플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분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어 서클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표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타우는 시계 방향을 양수로 취급합니다. 그림으로부터 평면에 표시할 두 점을 바로 얻어낼 수 있죠. 하나는 플러스 100메가 플러스 48메가이고 하나는 플러스 60메가 마이너스 48메가입니다. 두 시그마 값이 모두 양수이므로 타우 축의 위치를 조금만 왼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바로 그려줍니다. 이 지름, 현재의 플레인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시켜 도달한 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합니다. 정말 망각하기 쉬운데 모어 서클에서는 실제 플레인 회전각의 2배만큼 회전시켜서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매트릭스로 계산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원의 중심은 80메가, 0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20메가, 플러스 48메가 만큼 이동한 곳에 현재 점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6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을 때의 위치를 매트릭스를 이용해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에는 매트릭스 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점 외에 반대편에 위치한 점에 대해서도 계산해보면 서클의 중심 플러스 80메가, 0으로부터 마이너스 20메가, 마이너스 48메가 만큼 이동했다는 점만 달라졌으므로 식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변경해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11.57메가, 마이너스 41.3메가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기울어진 플레인에는 플러스 48.4메가파스칼과
플러스 111.57메가파스칼의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되고 크기가 41.3메가파스칼인 쉬어링 스트레스가 형성된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죠? 자, 지금까지는 2D 평면 내에서만 스트레스 분석을 했던 것이었어요. 왼쪽 그림에는 노멀 스트레스가 커봤자 50메가파스칼이고 쉬어링 스트레스도 40메가파스칼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플레인에 대해서까지 분석해보면 이 값보다 그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았죠.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가 각각 어느 각도의 플레인에서 최대가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구조체를 설계하는 상황에서 구조체 표면에 어느 방향으로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페일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다만 현실은 3D 공간이기 때문에 계산도 3차원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재를 가공해서 어떤 구조체나 부품을 제작하는 상황에서는 폴스, 토크, 모멘트 등등 외부로부터의 상황으로 인해 구조체 내부에 형성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계산해 놓아야 크랙이 생기거나 구조체가 파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3차원 공간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향에 대한 계산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물성, 외부 환경이 자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계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꽤 유명했던 오션게이트 사태 비슷한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오른쪽 그림처럼 페일려, 크랙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재가 견뎌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초과했다는 뜻인 거고요. 3차원 공간 내에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자재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계산 과정 중 하나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D 분석하는 방법은 모어 서클을 그냥 여러 번 그리면 됩니다. 예제를 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부탄가스통처럼 생긴 실린더가 하나 있죠. 이 실린더 내부에는 게이지 프레셔 P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면 그냥 상대 압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도에도 절대 속도 말고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한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처럼 비교 압력을 기준으로 한 압력을 게이지 프레셔라고 합니다. 대기압이 1기압인 공간 안에 2기압짜리 가스가 차 있는 가스통이 놓여져 있으면 그 가스통 내부의 게이지 프레셔는 1기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그려져 있는 사각형은 실린더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3차원에서 분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 속에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정육면체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려진 이 정육면체 옆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또 다른 정육면체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1과 시그마2라는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됩니다. 다만 이 정육면체 위에는 서로 밀거나 잡아당길 만한 다른 정육면체가 없기 때문에 위 방향으로는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3의 크기가 제로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에 의해 반대쪽인 아래쪽 방향으로도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어링 스트레스는 이 6개의 면 모두에서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중간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시그마1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고체역학이 없으면 큰일 나는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을 또 활용할 겁니다.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영역은 정말 마음대로 정해도 무방하니까 이 실린더를 이렇게 잘라서 얻어지는 단면을 기준으로 분석해봅시다. 동일한 델타 x 곱하기 dA라는 영역 내에서 힘의 평형을 만족하기 위해선 ET 시그마 1 이퀄 ERP여야 합니다. 즉 시그마 1은 ERP 오버 ET, 즉 RP 오버 T입니다. 다음으로 시그마 2의 값을 구해봅시다. 이때 T는 R에 비해 매우 작다고 생각합시다. 같은 dA만큼의 영역 내에서 힘의 평형을 만족하려면 이 파이 RT 시그마 2는 파이 R 제곱 P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2는
파이 r제곱 p 오버 2 파이 rt, 즉 rp 오버 2t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의 시그마 3 값은 0이고요. 자, 이제 3D에서 분석할 때는 그냥 모어 서클을 여러 번 그리면 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볼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로축이 시그마, 세로축이 타우인 축을 그려놓읍시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시그마 1은 rp 오버 t, 시그마 2는 rp 오버 2t, 그리고 시그마 3는 0이었고 타우 1과 타우 2 그리고 타우 3 모두 그 값이 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중에서 두 개씩을 뽑아서 원을 그릴 때 3C2에 의해서 세 가지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평면에 그려볼게요. rp 오버 t, 0과 rp 오버 2t, 0을 지나는 모어 서클을 한번 그려줍시다. 그리고 rp 오버 t, 0과 0, 0을 지나는 원도 한번 그려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p 오버 2t, 0과 0, 0을 지나는 원도 마지막으로 그려줍시다. 여기서 이렇게 빗금친 영역이 3차원에서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의 모든 순서상 조합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경계선도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 텍스트북으로 공부한 데까지만 보면 이전에 2D 분석에서처럼 구체적인 회전각을 구하라거나 회전각이 주어졌을 때의 스트레스 값을 구하라거나 하는 경우는 3D 분석 상황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링 스트레스의 최대값을 구하는 용도까지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인 플레인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 혹은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고 명시를 하거나 별다른 추가적인 말이 없는 경우는 3D 범위 전체에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맥시멈 아웃 오브 플레인 쉬어링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있나요? 빗금친 범위 내에서 타우 값이 가장 큰 지점, 바로 여기 아니면 여기이죠. 이 값을 보고 답하시면 됩니다. rp 오버 2t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플레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D 범위에서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실린더를 보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따지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만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만을 활용해서 그린 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 맥시멈 인 플레인 쉬어링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한다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우리가 취급해야 할 것은 그냥 이렇게 강조한 서클 하나입니다. 나머지 서클들이나 빗근친 외부 영역 이런 것은 전부 신경 쓰지 마시고 3D 분석을 배우기 전에 2D 분석했을 때처럼 이 서클 하나만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서클에만 한정해서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는 여기 그리고 여기겠죠. rp 오버 4t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대충 읽고 넘어간 나머지 인플레인과 아웃 오브 플레인을 구분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텍스트북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어서 뒤늦게 이렇게 별표 치고 필기도 해놓았었네요. 조금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부탄가스통처럼 생긴 실린더였고 이번에는 구 형태입니다. 3D 분석하는 방법, 풀이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느릿느릿하게 설명하는 과정 다 빼고 그냥 한 번 더 연습해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그림에 그려진 구는 반지름 R, 두께 T, 그리고 내부의 게이지 프레셔 P입니다. 우리는 3D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입니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형성되고 있고
다만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는 시그마3의 값은 0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모든 면에서의 쉬어링 스트레스 크기도 0입니다. 이 농구공을 옆에서 자른 단면에 대해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길이가 r, 여기 사이의 길이가 t, 내부의 프레셔는 p, 그리고 구조체 내부에 생기는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1입니다. 이번에도 t는 r에 비해 매우 작다고 생각합시다. 힘의 평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파이 rt 시그마 1 이퀄 파이 r 제곱 p여야 하고, 즉 시그마 1은 파이 r 제곱 p 오버 2 파이 rt, 즉 rp 오버 2t가 됩니다. 근데 시그마 2의 경우도 어차피 시메트리에 의해서 똑같을 거잖아요. 따라서 시그마 2의 값도 시그마 1의 값과 동일하게 rp 오버 2t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 시그마 3의 값은 0이고요. 자, 이제 모어 서클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정보에 의해 0,0의 점을 찍고 첫 번째 정보에 의해 rp 오버 2t, 0의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에 의해서도 rp 오버 2t, 0의 점을 한 번 더 찍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와 첫 번째 정보를 활용해서 원을 그리면 이러한 원이 그려지고요. 세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활용해서 원을 그려도 동일한 원이 한 번 더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활용해서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0인 원이 rp 오버 2t, 0에 그려집니다. 사실상 그냥 점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모어 서클을 3차원 공간에 대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를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인 플레인이냐, 아웃 오브 플레인이냐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냥 3D에서 분석해주면 되는 것이죠. 노멀 스트레스의 절대값이 가장 큰 곳은 이곳이므로 이곳에서의 시그마 값인 rp 오버 2t를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맥시멈 쉬어링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3D 영역 전체 중에서 쉬어링 스트레스 타우 값의 절대값이 가장 큰 지점에서의 타우 값을 읽으면 됩니다. 이곳 아니면 이곳이죠. 따라서 rp 오버 4t라고 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시멈 인 플레인 쉬어링 스트레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일단 왼편의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시그마 1과 두 번째 시그마 2에 대한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만을 활용해서 그린 원에 대해서 분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점은 rp 오버 2t, 0에 그려진 반지름이 0인 원, 즉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타우 값의 최대값은 결국 0이 되는 것이죠. 문제에서도 인플레인 쉬어링 스트레스의 최대값은 0이라고 답하고 있고, 그냥 쉬어링 스트레스의 최대값은 rp 오버 4t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D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대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서클은 내부의 두 작은 서클들과 내접하고 있고, 내부의 두 작은 서클들은 서로 외접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경우에든지 항상 그러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 원과 이 원을 먼저 그리셨다면 남은 하나의 원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원과 이 원을 먼저 그리셨다면 남은 하나의 원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원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본 예시들에서는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처럼 정확히 90도 간격에서의 시그마와 타우 값을 제공했잖아요. 따라서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 값을 활용해서 원을 편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깔끔하게 90도 간격으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괴상하게 각도가 15도, 30도, 그리고 막 70도일 때의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값이 주어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 값을 구하실 건가요? 일단 이 값들을 알아야 간편하게 원을 그려서 풀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처음 드는 생각은 굳이 모어 서클을 그리는 데에 반드시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만을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하나의 원을 유일하게 특정해내서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를 알고 있을 때 서클을 그리던 방식은 평면 위에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두 점을 찍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어진 정보가 좀 다르죠. 좌표를 완전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그마 좌표만 3개가 주어졌고 각 경우에서의 타우 좌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정보로 평면 위에 서클을 특정해서 그려내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유도 과정에서의 공식, 그 수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 긴 시그마 오브 세타 그리고 타우 오브 세타 공식을 암기하기 싫어서 시각적으로 다루기 편한 모어 서클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는데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공식을 써야 합니다. 저희 때에는 시험장에 A4 크기 치팅 시트 하나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쓸 수 있게 이 공식은 적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자, 적어도 문제에서 3개의 값을 주어야 해요. 그러면 시그마나 타우 값과 세타 값을 대입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를 미지수로 하는 연립 방정식을 작성하고 계산기에 이퀘이션 솔버 기능으로 연립 방정식을 풀이합니다. 이렇게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 값을 구한 뒤에 이를 활용해서 모어 서클을 그려 풀이합니다. 이번에는 노멀, 스트레인과 쉬어링, 스트레인을 다뤄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그마와 타우 대신에 입실론과 감마를 쓰게 되겠네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감마에 대한 공식 유도는 스킵하고 입실론에 대한 공식 유도만 해볼게요. 변형이 일어나기 전의 직각 삼각형과 변형이 일어난 후에 기울어진 삼각형 모두에서 이 빗변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플레인 그리고 그 외의 두 변은 스트레인 값을 이미 알고 있는 플레인입니다. 이쪽 변에는 입실론 x만큼의 변형이 일어나서 원래 길이의 1 플러스 입실론 x배가 되었고요. 이쪽 변에서는 입실론 y만큼의 변형이 일어나서 원래 길이의 1 플러스 입실론 y배가 되었습니다. 직각이었던 각도 감마 xy만큼 더 기울어졌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빗변의 노멀 스트레인, 즉 입실론 세타는 얼마인지 구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델타 S의 제곱은 앞으로 먼저 묶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입실론 X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입실론 Y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입실론 X 사인 세타 1 플러스 입실론 Y 그리고 코사인 90도 플러스 감마 XY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실론 오브 세타의 제곱 이 모든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괄호 내부의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입실론이 2번 이상 곱해진 부분은 0으로 근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다고 생각해서 소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마 xy가 충분히 작아서 사인 감마 xy를 감마 xy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부분에 있는 입실론 x와 입실론 y의 합을 0으로 근사시키겠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정말 대충 사네요. 이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므로 뒤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1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식에 남아있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 입실론 오브 세타 이퀄 이 입실론 x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입실론 y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감마 xy 사인 2 세타가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최종적으로 입실론의 세타에 대한 함수식이 완성되는데요. 입실론 세타는 입실론 x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입실론 y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더하기 2분의 감마 xy 사인 2세타가 되고 마지막으로 2분의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더하기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 코사인 2세타 더하기 2분의 감마 xy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이전 시그마와 타우에 대한 공식 형태와 비교해 볼까요? 글자 뒤에 가려져 있어서 조금 혼잡하긴 한데 한번 보면 대체로 비슷하지만 감마 xy가 아니라 감마 xy 오버 2의 형태라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죠. 자, 이 점 알아두신 상태로 스트레인을 위한 모어 서클은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 자, 스트레인의 경우에는 모어 서클이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로 점들을 찍어서 원을 그린 다음에 플레인이 세타만큼 회전한 경우에는 모어 서클 상에서 이 세타만큼 회전시킨 곳에 위치한 점의 값을 읽는다는 것까지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가로축은 입실론인데 세로축이 감마가 아니라 감마 오버 2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맥시멈 시어링 스트레인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의 스트레인 축 값을 읽은 뒤에 이 값에 곱하기 2를 해주어야 실제 감마 값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로축은 감마 오버 2이니까요. 스트레인의 3D 분석도 스트레스 분석했던 때와 동일하게 단지 서클을 여러 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아 보이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로축이 감마 오버 2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자, 포화송 효과에 대해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볼까요? 챕터 2에서 처음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한 방향으로의 직접적인 노멀 스트레인이 발생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간접적인 노멀 스트레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노멀 스트레인 크기에 대한 간접적인 노멀 스트레인 크기의 비를 포아송스 레티오라고 하고 누라고 적습니다. 자, 포아송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입실론 x는 시그마 x 오버 2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실론 y는 시그마 y 오버 2이고 입실론 z는 시그마 z 오버 2입니다. 그런데 만약 포화송 효과를 고려하겠다고 한다면 입실론 x는 y축과 z축 방향의 노멀 스트레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입실론 y도 x축과 z축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입실론 z도 x축과 y축 방향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화송 효과까지 고려하였을 때의 입실론 x, y 그리고 z 식을 다시 작성해 봅시다. 포화송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오리지널 입실론 값들은 위에 프라임 기호를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 입실론 x는 본래의 스트레인 입실론 x 프라임으로부터 누 입실론 y 프라임 그리고 누 입실론 z 프라임을 빼준 값이고 입실론 y도 본래의 입실론 y 프라임으로부터 누 입실론 x 프라임과 누 입실론 z 프라임을 빼준 값이죠. 입실론 z도 동일하게 입실론 z 프라임 마이너스 누 입실론 x 프라임 마이너스 누 입실론 y 프라임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사용된 이유는 어떤 방향으로 직접적인 임장이 일어나면 다른 방향으로는 간접적인 수축이 일어나고 만약 직접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면 다른 방향으로는 간접적인 임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인 입실론 값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용이 챕터 2에서 함께 다루었던 포화송스 레티오와 포화송 효과와 관련된 내용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다행히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인지 두 방향으로만의 노멀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입실론 x, y, 그리고 z축으로의 입실론 값들을 다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푸아송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오리지널 버전의 입실론들 먼저 나타내 놓고 난 뒤에 진행합시다. 이제 푸아송 효과를 활용해서 실제 입실론들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위에 두 식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는 1 오버 2로 묶고 시그마 a 더하기 시그마 b 마이너스 누 괄호 열고 시그마 b 더하기 시그마 a가 됩니다. 이는 시그마 a 더하기 시그마 b 오버 2 그리고 1 마이너스 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실론 z 값은 마이너스 누 오버 2에 시그마 a 더하기 시그마 b이므로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시그마 a 더하기 시그마 b는 2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오버 1 마이너스 누라고 정리할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누 오버 1 마이너스 누 그리고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직접 모어 서클을 그려볼까요? 구체적인 값이나 부호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대충 그려봅시다. 먼저 가로축을 입실론, 세로축을 감마 오버 2, 그리고 시계 방향을 양수 취급 이렇게 설정합니다. 입실론 x, 그러니까 입실론 x 프라임 마이너스 누 입실론 y 프라임이 이쯤 있다고 해보고 입실론 y, 즉 입실론 y 프라임 마이너스 누 입실론 x 프라임이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입실론 z, 즉 마이너스 누 입실론 x 프라임 더하기 입실론 y 프라임 곧 마이너스 누 오버 1 마이너스 누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가 여기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저번에서도 말미에 시그마 x, 시그마 y, 그리고 타우 xy처럼 90도 간격으로 깔끔하게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다루었잖아요. 결국 결론은 외워둔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대입하고 계산기를 이용해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 였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스트레인 값이 90도 간격으로 깔끔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루트예요. 자, 타이틀을 보면 감마는 지워져 있죠. 첫째로 우리가 위에서 공식 유도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로 문제에서 엡실론 값들을 제공하는 경우는 봤어도 감마 값을 제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도구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할 겁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전기 부품이에요. 적어도 세 각도에서 스트레인을 측정하면 모어 서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해 앞서 말씀드렸던 공식을 사용해서 입실론 x 값, 입실론 y 값, 그리고 감마 xy 값을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이해 구해야겠죠. 자, 이제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입실론은 델타 오버 L, 시그마는 P 오버 A, 시그마는 2 곱하기 입실론입니다. 감마는 기울어진 각도이고 타우의 에버리지 값은 P 오버 A였고 타우는 G 곱하기 감마였습니다. 타우 로우는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였고 T는 인테그랄 로우 타우 M 곱하기 로우 오버 C이므로 타우 M 오버 C 곱하기 J가 됩니다. L은 로우 곱하기 세타이고 L 프라임은 로우 마이너스 Y 곱하기 세타이므로 델타는 마이너스 Y 세타가 되고 따라서 입실론은 마이너스 Y 오버 로우가 되고 곧 시그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로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리티에 의해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가 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모멘트 m에 대해 마이너스 m은 인테그랄 y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 마이너스 시그마 m 오버 c 곱하기 i가 되므로 m은 시그마 m 오버 c 곱하기 i이고 m은 또한 2i 카파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진행해서 오른쪽에 잘린 단면을 마주했을 때에는 위로 외력이 가해져서 아래로 시어 포스가 가해졌을 때를 양수로 취급, 오른쪽에서 진행하다 왼쪽에 잘린 단면을 마주했을 때에는 아래로 외력이 가해져서 위로 시어 포스가 생겼을 때를 양수로 취급하고, 모멘트는 빔이 웃는 입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 양수로 취급합니다. dv는 -wdx이고 dm은 vdx입니다. 델타 h 이퀄 v 델타 x 오버 i 곱하기 q, 따라서 타우 이퀄 vq 오버 it.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가로축을 시그마, 세로축을 타우로 설정했고, 스트레인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가로축을 입실론, 세로축을 감마 오버 2로 설정했습니다.